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경제산업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개의 소재를 가져왔는데요. 자, 하나씩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작년 한 해 세수 오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세금이 거칠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거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국민연금이 이제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주주 중에 하나죠. 근데 포스코의 이사회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 한 기업이요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2위로 바로 뛰어올랐어요. 1위는 뭐 삼성전자고요. 자,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엔솔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배달비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뭐 10,000원 이상 되는 데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배달비 다 공시해라, 공시제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어떤 금액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신용등급 우려가 지금 야기될 수 있다. 뭘 늘리려고 했습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고 하는 추경입니다. 보통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추가로 좀 더 편성하자 이런 거는 하반기에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새 해가 시작됐는데 바로 또 추경 예산 얘기가 1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추경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얘기예요. 어떤 기업이 12년 만에 일본 시장으로 재도전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이 있나?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다시 한번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도전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도 일본에 거의 뭐 진출이 지금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일본 시장 쉽지가 않죠. 바로 옆 나라인데 일본 시장 재도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세수 오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 예상 수입을, 국세 예상 수입을 한 282조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2021년이 다 지나고 딱 2022년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거둔 세수가 뭐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죠. 당연히 예상이니까 341조, 조금이 아니죠. 그죠? 58조, 59조, 58조, 그죠? 반올림하면 58조 정도 됐겠네요. 58조 정도로 세수 오차가 20%를 넘었어요. 역대급이죠. 이런 적 없었죠. 뭐 때문에 제대로 세금 수입 예상을 못했냐? 작년에 가장 큰 게 있었던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양도세 문제가 컸습니다. 자,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가 제일 큰 비중이겠죠. 약 한 줄여서 17조 정도 예측했는데 34조가 나왔어요. 그죠? 뭐 지금 뭐 2배, 거의 2배 정도 오차가 있었네요. 그죠? 약 18조 오차가 있었고요. 상속 증여도 많이 했죠. 그것도 지금 9조 예측했는데 14조 나와서 14조 500억 이렇게 나와서 5조 정도 예측 실패. 그 다음 증권거래세, 주식 판 거,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죠. 증권거래세도 지금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한 4조 정도 오차가 생겼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세수 오차. 그만큼 이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 원인, 자,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많아졌고, 시중에 돈이 많아졌던 사람들은 돈을 쓰든지 저축하든지 투자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쓰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지 못했고 일부 썼고 대부분 이제 자산을 사는데 투자, 저축하는데 열을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자산 가격 상승이라면 매매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매도 매수. 그래서 이제 양도세 등이 많이 거쳤습니다. 많이 오른 건 또 증여도 해야 되고 주식 사고 판 거, 증권거래세.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국민연금이 포스코에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게 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찬성한 게 뭐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소액 주주들이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있어요. 자, 개미 울리는 쪼개기 상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포스코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하겠다 했는데 찬성했어요. 왜냐면은 자, 그동안 이제 반대했던 여기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는 왜 찬성했냐? 반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앞선 LG화학도요. 회사를 쪼갰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회사를 지금 쪼개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쪼갠다. 물적 분할. 분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우선 간단하게 쪼갠다는 느낌 이해되시죠? 이 분할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국민연금이. 왜 반대했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기존 소액 주주들이 엄청 손해를 봅니다. 자, 분할하기 전 기존 회사의 소액 주주들은 기존 회사의 기업 가치가 하락해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했던 소액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행사했죠. 근데 결국에는 LG화학은 쪼갰죠. 그게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SK도 지금 SK온 해가지고 배터리 부분을 쪼개려고 하고 있어요.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결국 뭐 들어지지 않았죠. 이거는 좀 쪼개졌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물적 분할하면은 기존 소액 주주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는 찬성을 했어요. 왜 찬성했냐? 회사를 쪼갠 다음에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소액 주주가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상장을 해야지 이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배당금도 좀 올리겠다. 최소 1만 원 올려서 주주가치 제고하겠다. 그래서 찬성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어떻게 쪼개려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 포스코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포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포스코 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하는 철강사업부가 있고 비철강 뭐 재련이나 이런 뭐 에너지나 이런 거 하는 비철강 사업부가 있는데 요거를 쪼개겠다. 그래서 포스코는 지주회사가 되겠다. 포스코홀딩스라고 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쪼개는 건 아니고 약간 지주회사 개념입니다. 지주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기존의 포스코 철강을 만드는 포스코 철을 만드는 포스코가 있고 이제 철강 쪽 있고 비철강 회사들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이제 포스코 회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두 개 나누면서 지주회사가 되겠다. 근데 이거를 상장 안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상장해버리면은 포스코홀딩스는 당연히 상장한 거죠. 이거는 상장이 되는 거고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 바뀌면서 상장이 돼 있는 거고 이걸 또 상장해버리면은 이제 주가 기존 주주 포스코홀딩스를 가진 기존 주주들은 이제 큰 손실을 볼 건데 이거를 상장하지 않겠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물적 분할을 하면은 왜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느냐? 자, 물적 분할, 기업 분할의 한 형태인데요.
기업 분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은 크게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은 소액주주 손해 안 봐요. 근데 물적 분할은 손해를 봅니다. 인적 분할은요, 인적 분할은 회사를, 자, A 회사가 있으면은요, A 다시 사업부가 있고, 뭐, A1 사업부, A2 사업부가 있겠죠. 요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요 회사가 되게 괜찮아. 그래서 여기 만약에 LG화학이다. LG화학이 이렇게 했으니까 LG화학이 있는데 배터리 사업부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배터리 사업부를 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또 상장을 하는 걸 이제 물적 분할 후 상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가, 기존 LG화학 요 회사를 A 회사를 갖고 있는 기존 소액 주주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쪼개는 거라서 요 사업부의 주식도 받고 요 사업부의 주식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쪼갠 걸 다 똑같이 받으니까, 비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받으니까 손실이 별로 없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두 개 사업부가 있는데 요것만 따로 떨어져서 똑같이 만약에 이게 괜찮아서 이거를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까지 하게 되면은 요 A 회사도 상장이 되어 있고, 이 A 회사가 이 A 다시 회사를 100% 지분을 가지는 모회사 자회사 형식인데 요것도 상장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LG화학,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주주는 LG화학을 들고 있었는데 그 LG화학 안에는 LG 배터리 사업부인 에너지솔루션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따로 상장을 해버리고, 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주지 않다 보니까 LG화학을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때문에 투자했는데 이제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그냥 화학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손실이 크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 회사가 LG화학이 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100%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따로 또 상장을 해버리니까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쪼개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분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다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모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쪼개서, 특히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쪼개서 별도의 사업 법인을 만드는 건데, 상장을 안 하면 괜찮은데 상장을 안 하면은 모회사가 이제 상장돼 있으니까 이게 다 인정을 받게 되겠죠. 상장을 안 하면은 모회사가, 기존 회사가 그 자회사의 지분을 100% 다 소유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분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두 개의 기업이 따로따로 평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주가 희석,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다. 기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소액주주, LG화학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부의 주식을 가지지 못해요. 특히 핵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돼, 배터리 같은 핵심 물적 분할돼 상장하는 경우, 보통 이제 핵심 사업부만을 쪼개서 따로 상장을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새로 상장되는 자회사의 지분을 갖지 못하고 모회사 가치가 희석되는 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최고가 때 100만 원 했었어요. 최고일 때 100만 원. 조금 낮았다 해도 한 9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물적 분할해서 LG화학 내에 있는 배터리 사업부만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따로 떼서 상장하겠다 하니까 이게 반토막이 났죠. 뭐 한 55만 원까지. 그렇다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기존 주주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반토막이 나니까 이게 주가 희석이 된 거죠.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SK케미칼도 있었어요. SK케미칼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CJ E&M,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냐? 미국 등 해외에서, 미국 같은 데는요, 이 물적 분할은 돼요. 근데 그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장하게 되면 소액주주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죠. 아직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막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너들만 좋죠. 소액주주는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기존 LG화학이 있고 이제 LG화학이 배터리 쪽인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화학사업부는 따로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지주회사 LG화학이 상장된 LG화학이 지주회사 형태로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또 상장시켜 버리니까 둘 다 상장시켜 버리니까 이상하게 LG화학의 시총이 만약에 이게 만약에 50조였다. 그러면 이게 100% 다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한 40조고 그냥 화학 부분만 10조라고 하면은 따로 상장하면 얘가 40조가 되어야 되고 그죠? 얘는 10조로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상장해 버리니까 이상하게 그죠? 이게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50조인데 얘는 30조가 되고 디스카운트 돼 가지고 얘는 그대로 그냥 40조가 돼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50조가 이 전체 회사의 가치인데 합쳐버리면 70조가 돼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하면 상장하는 것 자체로 또 카운팅이 또 되니까. 그래서 이 물적 분할 후 상장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이 처음에는 그냥 한 시총 한 80조, 70조, 80조, 뭐 적게는 한 60조, 50조까지도 봤는데 80조는 좀 뭐 그 정도로 봤었는데 최대고요. 한 5, 60조까지도 얘기를 하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총 한 뭐 5위권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 안에도 배터리 사업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배터리 사업부만 떼서 상장을 했더니 쪼갠 그 일부분이 우리나라 시총 2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된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지주회사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회사를 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저평가됩니다. 더더군다나 동시 상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상장하면은 이게 다 더블 카운팅이 되는 거죠. SK도 마찬가지.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SK 관련된 사업회사들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인 걸 갖다가 이 세 번째 소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물적 분할해서 LG화학에서 쪼개져 나와서 그 사업부만 쪼개져 나와서 상장이 됐어요. 바로 시총 2위로 갔습니다. 하지만 따상은 실패했다. 따상이 뭐냐? 자,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 상장하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살펴볼게요. 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떼서 다시 또 상장을 했어요. 기업 공개 이거 상장입니다. 상장. 기업 공개 상장. 했더니 LG화학 전체로 봤을 때는 최초에 기존의 LG화학 전체로 봤을 때는 시총 순위가 한 5등권 정도였는데 이 하나 사업부만 떼서 상장했던 이상하게 총 2등이 가버렸죠.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고요. 하지만 자, 따상을 실패했다. 보통 이 기업 공개를 회사를 따로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의 일부분을 일반 국민들, 다수의 대중들한테, 다수 투자자들한테 일부 이제 넘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수의 국민들이
또는 투자자들이 그걸 사겠죠. 처음에 그 사는 거를 공모라고 합니다. 공모. 우리 보통 청약. 주택도 아파트도 처음 사는 거 주택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 받아서. 이것도 이제 공모 청약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사는 사람들 30만 원. 배터리 요 LG 에너지 솔루션 30만 원에 청약 받아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곱하기 그래서 가격 곱하기 총 주식수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첫날 이제 상장 그리고 청약을 받아서 딱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첫날 59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첫날에 갈 수 있는 가격은 시작가 시장에서 9시 땡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가격인데요. 이거는 최대 공모가의 2배만큼 갈 수 있어요.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60만 원까지는 못 갔고 59만 7천 원이 됐고요. 그리고 첫날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뭐 50만 5천 원까지 한 9만 원 이상 내려와서 하락 마감했죠. 따상이란 건 뭐냐면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서 더블로 시작해서 9시에 딱 시작하는데 공모가가 30만 원인데 60만 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9시에 시작할 수 있는 가격이. 근데 60만 원에 시작해서 상한가 30%. 그럼 60만 원에 30% 69만 원까지 이론상으로는 69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따상이라고 하면은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은 69만 원까지 가는 거. 더블로 시작해서 30%. 상한가가 우리나라는 30%니까 하한가도 30%. 69만 원 되는 걸 따상이라고 하는데 따상까지는 못 갔고 거의 시초가 더블 비슷하게는 시작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더니 50만 5천 원에 끝났다고 해도 요 곱하기 전체 주식 수를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가격 곱하기 수량. 그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18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서 2등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425조. 원래 2등이었던 SK 하이닉스가 82조인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LG 화학 모회사 전체로 봤을 때 요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있고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있고 다른 것들도 있죠. 화학 분야도 있죠. 근데 그거만을 봤을 때는 거의 최고가가 거의 1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한 회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70조밖에 최대로 해도 70조예요. 근데 이 하나만 뗐더니 그것만 거의 한 120조까지 갔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뗐으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그 뗀 만큼 LG 화학의 주가는 이게 반토막이 났다 그랬죠. 한 55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용어들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기업 공개를 이제 IPO라고 합니다. 상장하는 거, 첫 상장하는 거. Initial Public Offering.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기업을 공개한다. 이게 기업 공개, 이걸 상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엄밀하게 똑같지 않지만 거의 유사어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IPO라는 걸 해야 돼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대주주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장한단 말은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니까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 주식은 일반 국민들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하기 위해서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식을 불특정 다수 대중들한테 팔아야 됩니다. 넘겨야 돼요. 공모 청약. 그래서 공모 청약을 받는 거예요. 청약해서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부를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상장을 하면은 그런 내용들 다 공시를 하겠죠. 그래서 상장이 IPO다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장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비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일반 대중들한테 공모 청약을 통해서 넘겨야 되는, 팔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주로 이제 대형 우량주들이 많이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벤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 외에 이제 장외 시장에 또 코넥스 시장이라고 또 스타트업들, 벤처들 많이 있는 시장이 있는데 어쨌든 거래가 되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있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 주식 가격에 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을 산출한 지수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코스피 지수를 말할 때는. 그래서 지수를 말할 때는 유가증권 시장,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주식 가격, 주식수를 곱해서 지금 뭐 2,700이다. 2,700포인트다. 이게 코스피 지수. 코스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대기업들 상장돼 있는 그 시장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보통 말하는 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최초 가격이 1980년이에요. 8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27배 올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내용. 자, 세 번째 내용인데요. 자, 미국 연준 3월에 금리 인상 시사했다. 요거 이제 얘기는 아까 사전에 몇 번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첫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마 3월에 예상됩니다. 1월 26일 날, 자, 연방준비이사회 FRB라고 하는 곳, 여기서 조만간 금리 인상하겠다. 지금 보니까 물가 너무 높죠. 40년 이래 최대. 그죠? CPI 기준 7.5%. 그리고 고용도 괜찮아. 실업률도 낮은 것 같아. 경제활동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잡아야겠다. 경제 목표는 항상 두 개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부양. 근데 경기를 부양하면 문제가 물가가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봐서 이제는 물가를 잡자. 그렇죠? 두 마리 토끼 둘 다 못 잡습니다.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둘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부양된 것 같으니 물가를 잡자.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건데 어느 정도 올릴 거냐? 보통 이제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낼 때는 0.5%포인트씩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올릴 때는 그렇게 올리면은 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크게 그냥 한 번 크게 올리는 거 하지 말고 연준 의원들이 그건 좀 반대하고요. 0.25 우리도 항상 보통 이 정도로 올리죠. 올릴 때는 보통 이 정도 올립니다. 0.25%포인트 올리고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3-4번 더 올리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여러 번 올리는 게 훨씬 경제 충격이 덜 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금융정책에 있어서 모든 경제정책이라고 봐도 되겠죠. 비둘기파와 매파라는 게 있어요. 알아두세요. 보통 비둘기파는 뭐냐? 약간 경기 부양을 중시하고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금리 인하,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낮춰야겠죠.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 옹건하다. 그 다음 매파, 이거는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을 더 지지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걸 매파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 매파 쪽의 얘기를 들어줘야겠죠. 그 다음, 자, 배달비 관련돼서 배달비 이슈가 있었어요. 배달비,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뭐 이런 데들 인터넷 공시제를 시행하자. 그래서 배달앱들이 지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배달비가 너무 크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감시 기능을 좀 강화해야겠다. 최대한 만 원이 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지역이 멀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10,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배달비가 치솟고 그게 물가에도 영향을 주죠. 더군다나 이 배달 시장이 지금 과점화된 상태예요.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 정도가 거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얘네들끼리만 담합을 하면은 그냥 배달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시켜 먹는 사람들이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달앱들 좀 경쟁을 좀 유도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배달비 공시하는 거 소비자단체 협의회 민간이죠. 이 민간한테 의뢰를 주는 거죠. 매달 1회 배달비 현황을 조사해서 이 단체 협의회 홈페이지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규제는 못하고 법적 근거 없어 못하고 이렇게 민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자 5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 지금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해요. 예산이 이제 그 전년도 10월쯤 되면은 예산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만큼 써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좀 더 쓰자. 그걸 추경이라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가로 수정했다. 추가 예산 플러스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추경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해 넘어갈 때쯤 그럼 2020년 하반기 이후에나 추경을 하는데 이건 1월부터 지금 추경 얘기가 돌아가지고 결국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지금 정부안은 처음에 이제 14조 원 규모로 얘기했는데 여당에서 35조 원 규모로 확대하자. 훨씬 더 정부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세금 많이 거쳤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도 문제가 생긴다. 자, 여권에 곧 선거 있으니까 대선 있으니까 이제 돈 많이 풀자 뭐 이런 거죠. 증액 방침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러면은 우리가 재정준칙이란 거 얘기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을 말로만 하고 재정준칙이라는 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원칙이에요. 재정 건전성. 너무 부채를 많이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는 그 재정준칙에 대해서 입법 통과도 제대로 안 된다. 확실히 안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엄청 빨라요. 최근 한 4,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문제 그리고 그게 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촬영하는 현재 기준으로 지금 이미 이 얘기가 이제 다 마무리돼서 추경 증액이 통과가 됐습니다. 2월 21일 날. 그래서 정부 최종안은요 더 줄었어요. 14조에서 11조 5천억으로 줄였고요. 국회에서도 좀 줄여서 1조 3천억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더해진 12조 8조 원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행이죠, 다행. 35조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재정 준칙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60%. 그리고 통합 재정, 세입 세출 해가 쓰는 거. 그걸 갖다가 재정 수지라 그러죠. 세입 빼기 세출. 세금 걷은 거에다 돈 쓰는 거. 그거는 적자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3% 정도. 요 정도를 유지하자라는 게 재정 준칙이에요. 이래야지 이제 나라 빚이 많이 안 쌓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넘길 경우에는 앞으로 건전화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마련하자. 이게 재정 준칙입니다. 전 세계 90개국이 재정 준칙을 두고 있어요. 당연히 둬야겠죠. 돈을 막 쓰면 안 되니까. 특히 포퓰리즘 이런 정책으로.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이런 우리나라의 재정 준칙에 대한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문제는 강제성도 없어요. 안 지켜도 돼. 더군다나 국회에서는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어야지 채무 비율 좀 조정하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좀 강제성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이런 전체 국가 부채,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전체 세입에 대한 부채, 세출, 이런 규모, 이런 건 재정 준칙이라고 하고, 정부가 쓰고 있는 한 개 한 개 사업 있죠? 예컨대 무슨 뭐 3기 신도시 사업, 아니면 뭐 GTX, 뭐 건설, 땅, 뭐 부지 매입, 도로 건축, 도로 뭐 짓고, 이런 한 개 한 개 사업에 대해서는 페이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출하자. 어떻게? as you go. 법만큼만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재정 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그걸 추진하려면은 반드시 재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돼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재정 지출 사업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통해서 또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페이고 원칙이 지금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하는 거는 페이고 원칙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돈 관리를 지금 잘해야 되는 문제가 숙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기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2년 만에 일본 시장으로 재도전합니다. 주로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크게 이제 막 돈 써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시장에서 이미 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망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잘하는 것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철수 후에 12년 만에 승용차 시장 다시 진출하고 있습니다. 배경 보면은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세계 3위 수준의 위상이다. 판매량 기준, 2021년 판매량 기준. 전체로 보면 아직도 한 5, 6위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21년 판매량 기준으로는 그렇다. 얘기는 이렇게 한 거죠. 3위권.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경쟁력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졌다.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하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많이 판 게 뭡니까? 수소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일반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딴 나라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판매량 1위였고 전기차는 이제 한 5위권 정도예요. 비슷한데 늘 하는 게. 어쨌든 그래서 일본이 특히 이제 일본이 전기차 비중이 많이 낮죠. 그죠? 일본은 늘 하던 걸 잘하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전기차 비중이 지금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런 거 팔아야겠다. 진출 방식을 보니까 딱 그렇죠. 아이오닉 5, 넥소, 수소차.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팔자. 일본이 비중이 적으니까. 어떻게 팔자? 고정비 많이 안 들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팔자. 이렇게 지금 진출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국제 외교, 사회 환경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